샬롬,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받은 정대진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제가 원주 한라대라고 되어 있는데, 한라대학교라 해서 제주도에 있는 게 아니라 원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에서 저 사람 멀리 왔구나 생각하실 건데 멀리 오지 않았습니다. 저 건너편에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에서 왔습니다. 예. 저도 이제 교회 출석을 하고 여기 교회 같이 섬기고 있는 입장인데요. 저도 교회 강연들 꽤나 좀 많이 다녔는데, 제가 다니던 출석하던 교회에서 강연 드리는 일은 이번이 한 2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던 분들, 함께 하는 분들 앞에서 이렇게 양복 입고 또 넥타이 메고 하려니까 많이 좀 어색합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 나누는 분들하고. 그래도 오늘 좀 주어진 시간 동안에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원하시는가, 저한테 답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기도하는 질문들 같이 좀 나누고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이야기들 오늘 좀 짧게나마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잔치국수, 그죠? 예. 짜장면 드실 때 어디 간다고 얘기하세요? 짜장면 먹으러 갈 때 무슨 집 간다고 그럽니까? 우리 중국집 간다고 그러죠. 초밥 먹으러 갈 때 무슨 집 간다고 그래요? 일식집 간다고 그러고, 파스타 먹으러 갈 때 어느 집 간다고 그럽니까? 양식집, 그죠? 그러면 파스타집 간다고 얘기합니다. 냉면 먹으러 갈 때 어느 집 간다고 얘기하세요? 냉면 먹으러 갈 때 뭐 냉면집, 한식집 간다고 얘기하시죠. 북한집 간다, 조선집 간다 말씀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왜죠? 냉면은 그냥 함흥냉면이든 평양냉면이든 우리 민족의 그냥 고유 음식이니까 그냥 냉면집 가는 거지, 북한집, 조선집 간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올해부터 시작된 좀 특별한 상황 때문에 이 상황이 만약에 30년, 50년, 70년 더해가면은 나중에 우리 이제 손주, 중손자 좀 되면 북한집 간다, 조선집 간다가 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 북한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라고 선포를 작년 연말부터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적대적 두 국가다 선포, 뭐 그냥 영구 분단하자, 우리 두 나라다, 통일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우리는 절대로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 북은 남하고는 절대 통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관계를 고착시키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한 2세대, 3세대 이제 계속 갔을 때, 그때면 이제 우리가 한 나라였던, 그리고 또 한민족이었던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냥 완전히 다른 나라구나라고 후손들이 생각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걱정이 문득 좀 드는 요즘입니다. 냉면집 얘기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북한이 하는 짓이 좀 미워요. 그죠?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핵 개발도 하고 미사일도 쏘고, 최근엔 또 오물풍선까지 날리고 있죠. 그리고 오물풍선이 여기 우리 당산동에는 안 떨어졌지만 옆에 양평동, 물레동에도 떨어졌습니다. 뉴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거 기분이 상당히 좀 불쾌하고 더럽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당해도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냉면집 불매운동하고 막 버리고 그러시나요? 개성손만두 절대 먹지 말자, 막 이제 그런 불매운동 버리나요? 안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관련돼서 무슨 문제 생기면은 노 재팬, 불매운동 벌리고 막 하는데, 북한이 그렇게 위협적이고 그렇게 미운 짓을 해도 냉면집은 그냥 그대로 가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하고 분위기 좋을 때 양 정상이 냉면 맛있게 먹는 장면들 나오면 뭐예요? 다음날 냉면집에 줄을 서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한테 북한은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 우리 여전히 그냥 한 민족이고 통일의 대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아직도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북의 지금 젊은 지도자는 아니다, 두 나라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도 두 나라다라고 선포한 적은 없습니다. 아주 과감하게 북한의 1984년생 새로운 젊은 세대 지도자가 통일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두 나라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고 있는 건데, 작년 연말에 노동당 전원회의하고 12월 30일에 노동당 전원회의하고 올해 1월 15일 날 북한의 국회 격이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2차례에 걸쳐서 적대적 두 국가다, 동족, 동질, 통일이라고 하는 말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북한에서 사람들의 여론이 모아지고 밑에서부터 이제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남한과 적대적 두 국가로 이제 완전 영구분단 선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총의가 모아져 가지고 얘기했다라기보다는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먼저 지르듯이 얘기한 그런 상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그 전까지도 좀 기미가 보이긴, 김정은 시대 때 약간 좀 이렇게 두 국가로 가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긴 보였지만, 북에서 교과서를 바꾼다거나 헌법을 바꾼다거나 당내, 조선노동당 내 논의를 막 거친다라고 하는 건 없이 지금 완전히 조금 거꾸로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 생각을 먼저 탑다운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에 맞춰서 지금 이제 교과서들 바꾸고 다음 최고인민회의 할 때 헌법 바꾸고 하는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질 겁니다. 이거를 이제 제어하거나 특별한 상황 변경이 없으면은 이 적대적 두 국가론이 북에선 점점점 자라나게 되겠죠. 그리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하고 실제 이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북한이 더욱더 이제 과감하게 행동을 계속 또 하고 있지요. 얼마 전에 오물풍선 날린 것뿐만 아니라 이번 주, 지난주 계속 벌어졌던 일들인데, 군사봉개선 DMZ 내에서 북한이 지뢰 매설을 하고 있다는 뉴스 들으셨을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작업하다가 속보 뜬 거 보고 굉장히 좀 놀랐었는데, DMZ 내 군사봉개선에서 지뢰가 터져가지고 사상자 수십 명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자막 뉴스가 이게 뜬 걸 보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그 2015년도에 목함 지뢰 사건이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기억하실 건데, 목함 지뢰가 터져가지고 우리 측 군인들이 이렇게 부상을 입은 적이 있어요. 야, 이거 사상자가 수십 명 나왔으면 이거 그때보다 더 큰 상황이네. 이거 우발적인 충돌, 이게 전면전 상황으로도 치달을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몇 분 만에 다시 정정 기사가 났어요. 그 사상자들이 우리 측 사상자가 아니라 북한군 사상자. 북한 군인들이 DMZ 내에서 지뢰 매설을 이제 하고 있다가 거기서 자기들이 매설하다 잘못해가지고 터져가지고 북한군 군인들, 젊은 군인들이 수십 명이 사상자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소식은 뭐냐면은, 그 사상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업 전면 중단하고 부상자 후송하고 그렇게 조치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은 사람, 다친 사람들 드러내고 그대로 계속 또 지뢰 매설 작업에 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전차 방벽이라고 하는 걸 군사 분계선 안에 지금 베를린 장벽 세우듯이 이제 이렇게 세우고 있는 건데, 베를린 장벽 같은 역할을 하지도 못해요. 거기는 민간인들이 다닐 수 있는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막아도 그 누구를 막겠다고 하는 건지 모르는 그 방벽들을 지금 군사 분계선 내에 세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동서 베를린 장벽 세우는 것도 아니고, 지금 또 만약에 혹시 전쟁이 났다라고 해도 우리나라의 탱크가 군사분계선을 힘들게 넘어가가지고 북한을 공격한다? 난센스입니다. 우리의 그 압도적인 공군력으로 그냥 공중폭격을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힘들게 뭐 탱크를 몰고 가가지고 북한 지역을 점령한다? 이거 1950년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공군력을 생각했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특별히 우리를 막으려고 하는 목적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목적일까요? 왜 그럴까요? 지난 화요일 날 밤에 제가 KBS 밤 11시 뉴스 나갔을 때 앵커께서 마지막 질문으로 몇 분 이런저런 얘기한 다음에 꼭 마지막에 핵심 질문으로 도대체 북한 왜 그럽니까? 한마디로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앞에 몇 분 다 얘기했는데 또 한마디로 또 얘기를 해달라고 또 부탁이 있어가지고 그때 드린 말씀이 이거예요. 내부 통제용, 이거 한 말씀으로 조금 정리해서 일단 드렸습니다. 북한이 지금 하는 게 대내 통제용인 성격이 굉장히 좀 강합니다. 뭐냐면은 DMZ에 지뢰 매설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어떤 조치가 나온 다음에 하고 있냐면,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시작되고 한 번 했어요. 저희가 한 번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고정돼 있고, 북한이 도발을 하면 다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할 준비 태세를 지금 맞춰놓고 있는 시점인데, 여기에 대비한 그 측면이 좀 많습니다. 옛날에 80년대, 90년대에 대북 방송, 대남 방송 한참 서로 주고받을 때 대남 방송 듣고 이게 소총 메고 군사분계선 넘어서 탈북을 했던 젊은 군인들이 꽤나 좀 있습니다.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이 꽤나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북 확성기 방송 새로 시작을 하면은 지금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젊은 북한 측 군인들이 다시 탈북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그런 상황에 좀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렇다고 이제 우리 그 탈북 민간단체들이 전단을 날리면은 북한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또 오물풍선 날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대북 확성기 또 틀 수밖에 없고, 거기에 자꾸 북한의 젊은 군인들 노출되고 했을 때 혼란의 와중에 북측의 젊은 군인들이 남쪽으로 넘어오지 말라는 법, 8, 90년대처럼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지금 북한 당국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체제라고 하는 게 지금 옛날보다 더욱더 좀 허약한 상태죠. 과거에는 이제 그 남한 드라마나 가요 같은 거 듣는 거 그냥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강하게 처벌하는 법적인 근거는 아직 없었습니다. 근데 2020년부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그리고 이듬해 청년교양보장법, 이제 이런 거 만들면서
남조선의 불순 괴뢰 녹화물 보기만 해도 5년 노동교화형에 지금 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유포시킨 자들은 사형까지도 처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북한 법령에 있고, 그리고 실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마약에 준하는 수준으로 남조선의 괴뢰 녹화물들을 지금 단속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남조선의 괴뢰 녹화물들은 저 압록강이나 두만강 북쪽의 그 접경 지역 주민들이 거의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아직 그 남쪽 접경 지역에 군사분계선을 지키고 있는 젊은 군인들이나 평안도나 황해도 일대, 그래도 평양 가까이 있어서 아직 당성, 사상이 그래도 조금 강한 주민들한테는 널리 퍼져 있지 않다라고 일반적으로 관측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빵빵 들어간다. 20km, 40km짜리 대북 확성기 방송, 그냥 스피커 이렇게 삑삑 울리는 거 아닌가? 그거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나 생각하실 텐데, 그런 스피커가 아니라 이거는 한 20km, 40km까지 소리가 들어가는, 그 옆에 있으면 한 10분, 1시간만 있으면 사람이 거의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나는 굉장히 고성능의 스피커 출력이 나가는 겁니다. 그게 20km, 40km까지 들어갔는데 남한의 가요, 그리고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있는 이제 그 우리의 뉴스 내용들, 이런 것들이 24시간 이제 만약 방송이 된다. 그럼 북한 측으로서는 이거 감내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자기들이 그렇게 온 몸을 다해서 막으려고 했던 남한의 가요 같은 게 아주 무방비 상태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막 울린다. 북한 당국으로서는 이게 참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걸 듣고 군인들이 넘어간다? 그건 더더욱 참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걸 막기 위해서는 뭐예요? 지뢰를 매설해야 되는 거죠. 방벽을 세워야 되는 거고. 이게 남쪽에서 뭔가 공격 올라오는 걸 막으려고 한다기보다도 자기들이 이탈 세력이 생기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좀 벌이는 거죠.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 적대적 두 국가를 실천하기 위해서 북한은 지금 이렇게 역을 내고 있는데, 그럼 이 적대적 두 국가를 얘기하고 있는 그 북한에 맞서서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굉장히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미 답이 있고 우리는 굉장히 좀 잘 실천을 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문을 꽁꽁 싸고 자기들 군인들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지뢰를 매설하고 이 방벽을 설치하고 하는 일들 뭐냐, 이거는 이게 젊은 친구들 얘기로 넘사벽이라고 하죠. 사람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의 패배. 지금 남한과의 체제 경쟁, 한국과 그리고 북한, 전 세계 국제사회 그 누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느 나라가 잘 살고 어느 나라가 체제 경쟁에서 이긴 것 같습니까? 이건 이미 30년 전에 거의 끝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가끔 뭐 우리의 경제력이 40배, 50배 북한보다 앞선다, 뭐 이렇게 추계를 내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얼마 전부터 그 추계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내는 게 의미가 없죠. 북한 경제보다 우리가 얼만큼 더 앞서 나간다, 북한보다 우리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 그거 숫자 내는 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딱 보면 다 아는 얘기들인데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김정은은 뭡니까? 적대적 두 국가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지지난주에 노동신문에 이제 등장한 첫 표현인데요. 위대한 김정은 조선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김정은은 집권한 이후부터 그 할아버지, 아버지 때와 달리 민족이라는 얘기보다 국가라는 이야기를 종종 그 아젠다로 사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냐면 한 2017년도부터 우리 민족제일주의 말고, 그러니까 아버지 김정일 때는 우리 민족제일주의, 우리 민족끼리 이런 얘기하면서 민족공조론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같은 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얘기하고 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듯한 제스처들을 좀 취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을 폐기하고 2017년부터는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보다 2년 앞선 2015년경에는 평양시와 서울시를 갈랐어요. 시간을 갈라가지고 평양시가 이제 30분 더 늦는 시간으로, 그러니까 북경과 서울 시간에 1시간 시차가 있는데 그 중간에 평양이 있는 걸로 해서 30분 시차가 있는 걸로 북한 표준 시간을 따로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이거는 2018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다시 폐기하고 지금 우리와 같은 표준시로 같이 쓰는 걸로 바꾸긴 했는데, 자기들 나라만의 시간 이제 이야기를 하고, 2017년에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그리고 2018년도에는 남북 정상회담하고 북미 정상회담하고 그렇게 뭔가 조금 새롭게 대외 개방으로 나서려는 제스처를 취하다가 2019년도 2월 달에 하노이 노딜로 모든 꿈이 물거품이 돼버렸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꽁꽁 싸매기 시작하면서 2019년도 10월 달에 금강산 관광 시설들을 현지 지도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라의 힘이 미약할 때 다른 나라, 다른 그 외부 세력의 힘을 빌려가지고 뭘 하려고 했던 그런
나약한 생각들 싹 다 걷어치워버려라. 그리고 이 너저분한 시설물들도 싹 다 치워버려라. 이제 그런 얘기를 현지에서 지시를 합니다. 근데 금강산 관광시설 누가 한 거예요?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이 해놓은 겁니다. 근데 그거 선대에 나라 힘이 미약할 때 다른 나라 힘 빌려서 뭐 하려고 했던 그런 나약한 생각들 다 바꿔야 된다. 잘못된 생각이다.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자력갱생, 정면 돌파, 강대강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상황이 하나 더 더해지죠. 2020년도에 코로나19 상황이 오면서 뭐 남북 대화니 뭐 북미 대화니 뭐 새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예 안 된 거죠. 물리적으로 그냥 다 폐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러고 2020년, 21년, 22년 이제 흘러왔습니다. 흘러오면서 그동안에 계속 더 미사일 개발하고 꽁꽁도 고슴도치처럼 날을 세우고 자기만의 이제 길을 가는 이제 그 길로 고립의 길, 폐쇄의 길로 계속 점점 접어들고 있었죠. 그리고 경제 사정도 계속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또 사람이 죽으라는 법이 없다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갈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렇게 뭐 일주일이면 우크라이나를 다 함락시킨다, 한 달이면 다 함락시킨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2년 넘게 싸우고 있죠. 3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러시아도 어때요? 힘에 부쳐서 김정은과 손을 잡아야 하는 상황까지 이제 펼쳐졌습니다. 김정은한테 이제 포탄과 물자를 빌려와야 되고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제 사람까지도 빌려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측의 모자른 군인과 그 재건 인력, 건설 노동자들을 북한 측에서 충당해야 될 가능성도 앞으로 벌어질 수가 있죠. 그럼 북한은 뭐예요? 외화벌이를 하게 되고, 그러죠? 그리고 포탄과 물자 팔면서 계속 어쨌든 연명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니까 그 아주 큰 바이어, 러시아의 큰 손이온이 지난 19일 날 새벽에 3시에 푸틴이 도착하는데도 공항에 나가서 맞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푸틴도 엄청난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필요가 있으니까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저 극동의 조그만 나라에 직접 비행기 타고 새벽 3시에 가서 김정은하고 회담하고 그 아우루스라고 하는 러시아의 최고급, 자기 타는 최고급 리무진 2대나 선물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북러가 좀 밀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지금 북러가 밀착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고 이거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라고 하는 참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잘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가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되어 있는 것도 많습니다. 세계 그 국방력 추이를 내는 통계에서 우리나라는 늘 5위 혹은 6위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8강 안에 늘 드는 나라예요. 월드컵 8강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매해 빠지지 않고 8강 안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빼놓고는 그 다음은 뭐 거의 우리가 탑이라고 이제 봐도 되는 이제 그런 양과 질에 있어서 아주 양질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나라가 포탄과 물자를 다른 나라에 퍼주고 비행장을 고쳐가지고 채소 농장 만들고 그러진 않아요. 전쟁을 하려고 하는 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한반도에서 계획된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여기 이제 그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제 많으신데 과거 우리 냉전 시대 때 생각하는 것처럼 전전긍긍 재래식 전쟁이 오늘 밤 일어날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절이긴 합니다. 다만 우발적인 충돌 상태가 어떻게 확전이 될지,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하고 있는데 그 지뢰 매설이 남쪽 지역에 어떻게 유실돼서 터졌을 때, 우리 군인들이 사상을 입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도 군에서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 그리고 또 작전을 펼치다 사망한 사건 때문에 지금도 시끌시끌하잖아요. 그런데 DMZ에서 만약 우리의 또 아들들이 혹시나 피를 흘리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 정말 두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일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 끊임없이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좀 두려운 상황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어쨌든 북한의 적대적 두국가론이 나오기 이전부터 우리는 아주 굉장히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이 혹시 뭔지 기억을 하시나요? 6.25 참화를 겪고 지금 우리가 74년 동안 이 긴 평화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아주 굉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건설해서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나라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 그럼 우리는 이 힘을 가지고 통일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우리 정부가 이야기해 놓은 게 있습니다. 30여 년 전에
딱 올해 30주년이 되는 이런 통일 방안을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 통일 방안이 뭔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 왜 나를 쳐다보나 그런 눈길을 보내지 마시고.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근데 들으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1994년도에 8.15 광복절 경축사 때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에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이에요. 화해 협력, 남북 연합, 통일 국가라고 하는 이 3단계 통일 방안입니다. 화해 협력을 길게 가다가 남북 연합, 이 남북 연합이 북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적대적 두 국가의 바로 딱 대척점에 있는 얘기예요. 평화적 두 국가입니다. 화해 협력도 지금 그 평화적 두 국가 상태로 쭉 가는 거죠. 평화적 두 국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물론 둘 사이는 1991년도에 남북 기본 합의서를 체결을 해서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다라고 남과 북은 서로 약속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국제사회 입장에서, 미국의 입장에서, 독일의 입장에서, 프랑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ROK 대한민국과 DPRK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두 개의 나라는 엄연히 별개의 주권 국가인 게 맞습니다. 유엔에 두 개의 회원 국가로 가입해 있어요, 국제사회는. 근데 우리 남북한 사이에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서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입각해가지고 평화적인 두 국가 상태, 남북연합이라고 하는 걸 길게 나중에 가다가 어느 시점에 신뢰가 깊어지고 이쯤 되면 우리가 같은 민족 함께 살자라고 하는 얘기가 되면은 통일 국가를 이룬다라고 하는 장기적인 비전을 얘기해 놓은 게 이미 30년 전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북에서는 적대적 두 국가라고 하는 상태가 고착돼요. 이게 그냥 남북한의 현 주소고 앞으로도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대척점에 있는 이야기,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현재 폐기하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91년도에 남북 기본 합의서를 폐기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조만간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열어서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를 폐기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남과 북 사이의 특수관계를 규정해 놨던 걸 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땅땅땅 해서 비준동의 해줬던 그 남북 기본 합의서 폐기하고 법적으로 이제 완전히 남과 북은 두 개의 국가다라고 하는 선언하는 국면에 계속 접어들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래 됐다, 이제 그냥 이게 크게 우리랑 전면전 벌일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이러고 그냥 살자, 이러고 살자, 그냥 그러고 그냥 넘어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중론이고 공통적인 상식이죠. 아무리 미운 상대라 하더라도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화적 두 국가라고 하는 걸 아주 어렵사리 1980년대 후반에 20세기 때 우리가 이제 그 통일 방안을 만들어 놨고, 그거를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30년째 우리는 가꾸고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있는, 통일을 잊어버리고 있는 세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대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80년대에 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만들으셨던 분은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원래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89년도에 발표를 했었고, 그게 모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삼김,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그리고 직접 그걸 입안한 이용구 당시 통일원 장관, 이분들이 다 20년대, 30년대생들이세요. 그분들한테 분단은 선천적인 거였습니까? 후천적인 거였습니까? 그분들한테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인 거예요. 20대 때 겪었던 일입니다. 그 세대에게 분단, 그러니까 태어났을 땐 나라가 없다가 광복이 됐는데, 광복됐으면 이제 조선이든 대한제국이든 뭔가 한 나라로 돌아가서 이제 사는가 보다라고 했는데 6.25 전쟁이 나고 분단되어 버렸어요.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비정상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일입니까? 후자 쪽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같이 고쳐야 할 민족의 수건, 세대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무의식적인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다 없어지고 지금 분단 세대들은 어떻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분단은 어떻습니까? 여기 연로하신 이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계신다 하더라도 거의 다 분단이 어떻게 돼요? 선천적인 문제입니다. 45년, 50년, 55년 태어났어도 어때요? 분단이라고 하는 게 이미 주어진 값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분단이 불편하세요? 불편하세요? 오늘 밤 북한이 쳐들어올까 봐 전전긍긍 하시나요? 그럼 여기 못 모여 있겠죠.
요즘 가장 큰 걱정이 어떤 거세요? 건강 문제, 자식들 취업 문제, 그죠? 손주들 진로 문제, 집값 문제, 예? 그런 게 가장 큰 문제지. 북한이 뭐 쳐들어올까봐, 뭐 분단이 어떻게 될까봐 그 문제들이 우리한테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바뀌었어요. 통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통일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않게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여전히 통일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되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통일을 달라고 많이 수십 년 동안 기도를 했지만 아직까지 주시지 않았지만, 때가 무르익지 않아서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속에서도 분단된 코리아, 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 이 섬나라 대한민국에 아주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해양 무역 강국으로 이만큼 성장을 시켜주셨어요. 우리가 세계 8위 안에 5위 안에 들어가는 무역 대국입니다. 무역으로만 봤을 때 무역 대국이 됐고, 군사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늘 8강 안에 들어가는 나라이고, 그리고 또 뭐예요? 그냥 그렇게 힘만 가지고 있고 돈만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까? 이제는 문화적인 매력까지도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가 되었죠.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제 해야 될 건 뭐냐? 더욱더 큰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더 크게 행동해야 되는 게 우리의 지금 남은 과제입니다.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통일을 안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잘 해서가지고 통일을 됐다, 그럼 우리 교만하잖아요. 우리가 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했다라고 얘기할까봐 아직까지도 그래도 통일을 주시지 않고, 이것 또한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속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것 또한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회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용서를 할 줄 아는 법, 회개할 줄 아는 법을 우리가 더욱더 연마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권능이 있어가지고 로마 병정들 다 물리치실 수 있었죠. 하늘의 천군 천사 불러오실 수 있었습니다. 안 하셨어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셨어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북한을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한미연합전력 5분이면 평양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북한이 뭐 ICBM을 쏜다 어쩐다라고 하지만 미국에서 ICBM 발사해서 올리면 한 25분 만에 평양을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주에서 F-35 폭격기가 뜨면 김정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고 있는 조선노동당사에 한 5분이면 도달을 하고 거기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죠, 김정은 위원장은. 그러다 보니 자꾸 적대적 두 국가 얘기하고 자기만의 나라 세우려고 하고 자꾸 숨죽이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대에 대해서,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대에 대해서 깨어라, 회개하라, 기도할 수 있는 거, 그거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하고의 체제 경쟁이 이제 완전히 거의 끝난 상태에서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고요, 경계해야 할 대상이죠. 두려움의 대상은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근데 경계의 대상을 하고 경계의 대상으로 가지되 동시에 이제 회개해야 할 대상으로 이게 기도할 줄 아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래요. 그 6.25 때 자기 눈앞에서 공산군에 의해서, 인민군에 의해 가지고 자기 친인척이 몰매 맞아 죽는 걸 보신 분한테 용서하라, 이제 이러고 얘기하는 거는 또한 그 교만이고 독선입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물론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회복에 개별적으로 임하시도록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또 이렇게 추상적인 원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마저도 회개하고, 그 김모 씨마저도 회개를 하고, 우리가 해서 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시키고 새롭게 세기를 여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이사야 말씀처럼 그 길을 이루시는 길이 통일이 되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좀 많으신데, 꿈을 꾸시는 일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저는 이 말씀이 접할 때 조금 옛날에 좀 이상했어요. 원래 이게 경험 많고 뭔가 데이터가 많이 쌓이신 분들이 예언을 하고 예측을 하고, 그렇죠? 자녀들이 꿈을 꾸고 그러는 것이니 이게 뭔가 바뀐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건데,
통일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계속 좀 꿈을 꿀 수 있는 게 연로하신 분들한테도 주어져 있는 특권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통일 미래의 주역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옛날 초등학교 말고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던가요? 6.25 때가 되면, 그죠? 8.15 때는 방학 때니까 못 들으셨을 거고 6.25 때가 되면 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 때 월요일 조회할 때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통일 미래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1950년대 60년대 계속 그 말씀 들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그 꿈을 꾸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용서하고 기도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들이 계속될 때 자녀들이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자녀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기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나이가 좀 있으신 이제 권사님 장로님들은 세대가 어떤 세대죠? 후진국 대한민국 태어나서 중진국의 기성세대를 살고 지금 선진국의 이제 시니어로 살고 계신 분들이고, 저는 중진국의 어린이로 태어나가지고 선진국의 기성세대로 늙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젊은이들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선진국에 태어나서 선진국 시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관과 완전히 다른 생각,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자녀들한테 20세기 냉전적인 사고방식을 그대로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꿈을 꾸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부어줘서 우리가 이렇게 힘과 능력을 가졌으니 늘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공포심으로 사는 것들을 자녀들한테 물려주실 것인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남북관계나 새로운 동북아 환경을 꿈을 꾸도록 열어줄 것인가? 그걸 많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게 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을 건데 예만 좀 하나 드리고 제가 말씀을 좀 맺을게요. 이런 게 있죠. 남북이 이제 연결이 되고 통일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자유롭게 개인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회가 됐다, 그 정도 시대가 됐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남북이 연결되면 남북만 연결되나요? 우리가 지금 이게 육로로 해가지고 백두산을 간다, 신의주를 간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갔다가 딱 돌아오시겠어요? 우리 성격에? 넘어가야 되죠. 그죠? 중국 동북 삼선도 간 김에 좀 한번 좀 보고 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북이 연결돼서 개인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거는 중국 동북 삼선까지도 이렇게 좀 포함돼서 하나 연결되는 그 촉진제가 됩니다. 중국 동북 삼선, 그리고 옆에 산둥반도, 밑에 일본 열도,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까지 이렇게 만약에 지금 고속철도와 비행기 같은 걸로 다 연결돼가지고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은 그게 인구 4억 5천만 명 정도의 동북아 일일 생활권 같은 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유럽연합의 사이즈예요. 이것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해도 어떤 세상이 열릴까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이거를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굉장히 고유한 정체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중국이 한다 그러면 뭐라고 싫을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보겠죠. 1대1로를 이렇게 확장하려고 하는 거야? 일본이 만약 그거 동북아 일일 생활권 하자 그러면 어떻게 보시겠어요? 절대 결사반대 하시겠죠. 대동아 공영권의 21세기 버전이니? 이러시겠죠. 러시아가 만약 그거 하자 그러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블라디보스토크항으로 만족 못해? 부산항이랑 시모노세키항까지 그렇게 먹고 싶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쟤들 왜 저래라고 속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명분이 없어요. 명시적으로 반대할 만한 명분은 없습니다. 한반도에서 코리안 피플들이 평화롭게 연결돼서 살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 동북아 일일 생활권을 만들어 살자. 그냥 자동차 번호판 그냥 가지고 그냥 바로 가고 여권 없이 그냥 신분증만으로 다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제가 있는 원주 한라대 만약에 학생이 진학을 하면 원주 한라대 졸업장만 따는 게 아니라 산둥대 졸업장, 개요대 졸업장 동시에 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다. 원격 교육 받고 학점 운영제, 공동학점제 하고 해서 그런 세상이 온다. 그걸 우리가 돈을 내고 하겠다라고, 거기 북한도 들어와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꿈을 꾸고 이야기할 때 나만이 얘기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면은 별로 이렇게 반대할 명분들이 크진 않습니다. 속으로는 의심하고 싫어하겠지만. 왜냐? 우리한테 아주 고유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제국주의 정체성이에요. 지금의 선진국들이 선진국인 이유는 뭡니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중국 선진국인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토대가 되는 게 과거 제국주의를 해서 물려받은 유산이 많으니까 지금 선진국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선진국은 제국주의는커녕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까지 겪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 중에 유일하게 지금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제국주의를 하지 않고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는 유일한 나라예요. 남을 때려보거나 침범해 놓고 남의 재산 탐하지 않고도 지금 우리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 특별한 정체성을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두려움과 공포에 북한 때문에 덜벌 떨 게 아니라 북한을 넘어서는, 그리고 동북 삼성을 연결하고 그 연결되면 또 어떻게 돼요? 쭉쭉 우리는 또 대륙으로 철길로 비행기길로 계속 나아가겠죠. 중앙아시아로 또 유럽으로. 거기에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복음을 들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직 복음이 전도되는 중국, 중앙아시아, 그리고 지금 복음이 세하고 있는 유럽의 저등까지. 그죠?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였습니다. 18세기, 19세기, 20세기 때. 근데 저 땅에 지금 이제 복음들이 쇠락하고 있어요. 그럼 복음의 빚진 자로서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화선지에 물 스며들듯이 복음이 함께 가는 길이어야 되고, 우리가 그 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정진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한테 통일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일, 북한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마음을 닫아야 할 일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계속해 또 기도하시고 꿈꾸고 계속 자녀 세대들한테 비전을 보여주실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되시고, 또 이게 함께 온라인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새로운 이제 주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세상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간구하고 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